네, 이번에는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의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건 종교 두 개를 좀 기억해두면 되는 파트라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해 보시면 두 가지의 종교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천주교를 하나 기억하면 되고, 천주교에 맞서서 등장했던 동학이라는 종교, 이 두 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 때 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지는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배웠을 때 조선 후기 때 농민 생활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걸 원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어디에 믿고 기대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언 사상의 확산이라고 돼 있네. 세도 정치 때 사회가 불안해지고 백성의 고통이 커지자 각종 예언 사상이 유행했다. 특히 조선 왕조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정씨 왕조가 등장한다라고 했던 정감록이라는 사상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용어 중에 미륵불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긴 한데 미래를 관리하시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신앙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미륵신앙도 유행을 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새로운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첫 번째가 천주교고 두 번째가 동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를 보시면 17세기에 청에 다녀온 사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청나라에 처음으로 사신단이 가면서 우리가 조선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종교가 아니고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와요. 학문. 그러니까 종교로 들어오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그래서 서양에서 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17세기 때는.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 서학이 종교화가 되거든. 종교. 그래서 붕당 정치에서 좀 밀려났던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어. 천주교는 처음부터는 학문이었고 종교화된 것은 18세기 남인들 위주로 되겠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남인의 학자가 좀 이따가 실학자 나오겠지만 정약용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신앙을 믿었던 남인 학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는 이 종교를 이제 아는 사람 알겠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교를 믿는 거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질서를 부정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평등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다른 말로 봉건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분제를 부정했어요. 평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결정적으로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부정했어. 우리 천주교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제사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절을 하면 안 돼. 그런 사상이 있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조선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조선 정부에서는 나라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허락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조 이후에 순조가 즉위하면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정조 때는 그래도 암묵적으로 좀 봐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가 죽거나 해서 신유박해라고 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고, 왜 박해를 당했는지 알아야 돼.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무슨 의식 거부예요. 제사 거부래요. 제사 거부.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고, 당연히 인간 평등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논리와 그 다음에 내세, 그러니까 죽고 나서의 천국 같은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현실 도피적으로 되게 좋은 종교였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뜻하는 상민들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제사 거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학에 맞서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종교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말뜻만 봐도 알겠지만 서학의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알 수가 있고, 자, 몰락한 양반이었던 경주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이 서양 서학을 반대하며
우리의 민간신앙 플러스 동양의 철학을 다 합쳐서 만든 학이 동학입니다. 자, 동학의 교주는 교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교조입니다. 교조. 일대 교주. 이 교조는 바로 최재우였습니다. 이 동학에는 공통점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천, 이게 이제 평등이지. 그래서 양반 중심 질서를 똑같이 비판했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사회 개혁을 추구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친구들은 유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하면 안 되지만 동학은 제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사 때문에 핍박받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동학도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종교,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사교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2대 교주는 최시형이라는 선생님이 이어받으시는데, 어쨌든 동학도 농민들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조선 후기 때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사료를 보시면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뭐하는 바입니다.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은 뒤에 영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처음에는 서학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종교, 천주교가 된다. 요거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 사료를 보시면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지내지 않는다. 그럼 이 저 사람은 뭘 믿는 거야? 저 사람은 천주교를 믿는 게 되겠죠.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 바로 최재우 용담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륜에 벗어나서 오로지 빨리 죽기만을 바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천주교를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농민 봉기의 발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각자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9세기 농민 봉기.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에요. 자, 1811년 19세기 첫 번째 반란 홍경래의 난인데 농민 봉기. 조선 초기부터 이쪽 지역 사람들은 평안도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역 차별을 받았어요. 지역 차별. 왠지 변경 지역이니까 어디랑 국경이 돼 있지? 중국과 또는 뭐 여진족과 국경이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왠지 조금 피가 그들과 섞여 있다라는 생각에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고, 자, 조선 후기 평안도 지역에서 청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세도 정권 시기 때 세금 수탈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졌다 돼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는 청나라하고의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쪽 지역에 있던 유명한 상인들이 있어요. 뭐 의주 지역에 있었던 만상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거 상인 이름이 아니고 상인 그 조직 이름입니다. 이 친구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막 걷어가면서 불만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평안도 지방의 출신이었던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상공인, 광산 노동자, 가난한 빈민 농민들이 함께 일으킨 게 바로 홍경래의 난이고요. 자, 이 반란군은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 이거 중요하고, 청천강 이북 지역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평안도가 되겠습니다. 이 평안도 지역을 장악한 적도 있었으나 결국은 진압을 당하고 마지막 전투 이름은 정주성 전투였습니다. 자, 이 홍경래에 나는 진압을 당했지만 무슨 의의가 있냐면 조선 후기 때 이제 농민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여러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준 사건,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지역 차별을 꼭 기억해야 돼. 지역 차별. 자, 두 번째는 임술 농민봉기인데 철종 때 1862년입니다. 요거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밀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862년이 임술년이야. 자, 배경은 전염병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했고
이때 19세기가 농사가 잘 안 됐어,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막 먹을 식량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정적으로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다. 농민들을 계속적으로 뜯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 자, 시작은 경상도 진주라는 동네에서 환공 문제로 인해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뭐 백낙신이라는 관리가 굉장히 세금을 뜯고 탐관오리 짓을 해서 유계춘 중심으로 등장을 했고, 요 진주에서의 출발, 그러니까 뭐 경상도 남쪽에서의 출발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이때 농민봉기를 임술농민봉기라 부릅니다. 자,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확산되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 삼정의 문란을 한번 개혁해보겠다 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겠다 이런 뜻이야.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자, 의인은 이제 농민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고 직접 저항하기 시작했고 사회의식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농민봉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 북쪽에 여기가 평안도야, 평안도. 평안도 지역은 누구? 홍경래의 난이고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바로 어디?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농민봉기까지를 배워봤고, 자, 두 번째 이제 챕터는 후기의 문화 발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조선 후기 때 처음 발달했던 학문은 바로 실학이라는 거예요. 실학. 자, 조선은 아무래도 무슨 학이야?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 너무 무슨적이다. 이론적이다. 그래서 실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우리가 두 글자로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거죠. 근데 개혁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개혁 방법. 개혁 방법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 조선이 농업 중심 국가니까 농업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 청나라를 보니까 농업보다 상공업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나라가 발전돼야 한다. 두 가지를 강조한 이 개혁이 바로 실학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학의 공통점은 현실 문제를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양난 이후에 사회 경제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선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실증적인, 실제로 증거를 들면서 증명하면서 배우는 학문, 그리고 실생활의 개혁이 되는 학문을 강조했다. 그게 바로 실학이고, 대표적으로 농업 중심, 두 번째 상공업 중심, 세 번째는 국학이라고 해서 나라의 학문, 그러니까 나라의 정신이니까 주로 언어와 역사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자,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요시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조선을 개혁하려면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 발전은 딴 거 없습니다. 농민들이 뭘 가져야 된다? 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를 뭐 하자? 재분배하자. 이게 요 세 명의 학자의 공통점이야. 공통점. 자,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이 주장했던 공통점이 바로 이 토지 분배입니다. 농민에게 땅을 나눠줘야 한다. 근데 나눠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유형원은 어떻게 주장했냐? 균전론이라고 해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는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자고 했어요. 조선의 신분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반부터 해서 일반 농민까지. 그렇게 해서 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이 계급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그게 좀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익 선생님의 한전론이 가장 특이한데, 자, 이게 뭐냐면 농민들한테 균전론으로 땅을 다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다 땅을 농사 지어서 세금을 낼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바로 땅을 바꿔버리는 거야, 돈으로. 그러면 땅을 나눠줬는데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돈으로 팔아가지고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끝나니까 이거는 이제 개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전론은 어떤 거냐면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절대 팔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농사 지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농사 지어야 되는 땅을 영업전이라고 부르는 거지. 요거는 무슨 금지다. 매매 금지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영업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업전은 절대 판매가 안 되고 요거는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죠. 요게 한정을 지었다 해서 한전론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유명한 사람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여전론인데, 자, 마을에 다 같이 농사를 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토지를 뭐 하자? 분배하자 이건데, 여기 보시면 차등 분배라고 돼 있어요. 차등 분배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앞에 무슨 양이 있어. 노동량이 있어. 설빈이가 농사 짓는 거랑 내가 농사 짓는 거랑 아무래도 내가 더 많이 깊게 잘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더 많이 나눠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감독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독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일을 적게 했다 해서 차등 분배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지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노동력을 기록해서 나중에 부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중농업파가 있었고요. 자, 중상업파는 크게 4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상공업을 중심으로 개혁하자는 사람들이고요. 장사를 잘해야 된다. 또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웃 나라였던 청나라를 본받자라고 해서 상공업 진흥시키고 기술 개발해서 나라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보고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북학파 실학자들 기억 잘 해두시고, 첫 번째 유수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수원 선생님은 상공업 발달을 위해서 직업적으로는 평등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직업이 뭐 높고 낮음이 없다. 직업적으로는 평등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홍대용 선생님은 천문학자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기술의 혁신, 그 다음 문벌 제도의 폐지, 이것도 신분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양반, 문벌 제도, 양반들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고요. 뭐 조금 더 나아가면 홍대용 선생님은 지전설 같은 것도 강조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북학파는 이 2명입니다. 박지원과 박재가가 있어요. 박지원 선생님은 수레와 선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보니까 벌써 상공업 발달해서 수레란 선박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써야 되고, 그리고 동전도 써야 된다. 화폐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고요. 양반전, 허생전 같은 한문학 소설을 통해서 양반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자, 박재가 선생님은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소비론을 강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해야지 물건이 또 판매되고, 판매되어야지 물건이 또 생산되는 그런 선순환이 필요하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고, 특히 박재가 선생님이 썼던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거 이제 출제되면 박재가의 북학의라는 책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됩니다. 북학파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학의 한계점을 보고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실학은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상공업을 발전시켜 보려고 했다라는 의의가 있지만, 이 실학자들은 대부분 남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적었고 그들의 주장이 국가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방구석 학자들인 거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봤자 어차피 서울에는 노론, 세도 정치 애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실학까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국학입니다. 국학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국자잖아. 그럼 나라의 학문이니까 그 나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예술인데 우리 과목이 역사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17세기 초에 서양의 그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가 중국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실학자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이 역사, 지리, 언어 같은 것들을 독자적으로 연구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국학의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될 텐데, 국학의 내용을 역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강조했던 안정복이라는 학자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사, 동쪽의 역사니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나라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되겠고요. 자,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포함시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발해고를 보면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요. 이 남국은 신라를 말하고 북국은 뭘 말한다? 발해를 말한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발해고를 만든 유득공 선생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고요. 자, 왼쪽 위에 사료를 하나 보시면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책을 편찬할 때 모두 신라의 남은 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강대함,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고구려의 아주 위대함을 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동사강목이고요. 자, 다음 국학은 어떤 게 있냐? 지리서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데,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 선생님은 전국을 답사하면서 지역의 풍속과 특징을 책으로 담았는데 그게 바로 택리지입니다. 자, 김종호 선생님이 만든 지도는 대동여지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도죠, 전도. 이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22개의 이렇게 분첩이라고 해서 접어 다닐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대동여지도고요. 목판지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자, 언어는 신경준 선생님의 훈민정음을 풀이한 훈민정음 운해와 유희 선생님의 언문지라고 하는 음운연구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요 국학에서는 역사를 중심으로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지역 소개서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곳은 전라도의 남원, 구례, 그리고 경상도의 성주, 진주 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국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봤고, 이제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의 발달로 갈 겁니다. 서민 문화는 크게 4가지를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 중에도 서민 문화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려면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벼농사가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고요. 그때 중인과 상민이 주로 여유를 통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원래는 양반만이 누리던 문화가 서민들한테까지 확대되었고, 붕당 간의 다툼에서 패배하고 지방으로 내려온 일부 양반이 서당을 세우면서 지식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확대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서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게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민들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을 억누르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주면 되겠고, 양반을 풍자하는 느낌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 뭘 가지게 되었다. 서민들이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서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당 교육으로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서민문화 4가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문화는 첫 번째 한글 소설이 있어요. 한글 소설. 자, 한글 소설은 앞에 있던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과는 느낌이 다른 한글로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을 이제 허균이 만들었죠.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여기 최초라고 적혀 있죠. 최초의 한글 소설은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이에요. 허균은 이제 광해군 때 활동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 모순을 비판을 했죠. 특히 홍길동전에서는 서얼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서얼 제도. 서얼이 뭔지 알죠? 반쪽짜리 양반, 정조가 주로 등용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흥부전, 그 다음에 충양전,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생 서럽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호부, 호형을 못한다. 그 다음에 활빈당.
그다음에 수령의 불의의 재물, 요거 이제 탐관오리의 재물을 뺏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의적이죠. 의적, 의로운 도적, 의적 홍길동. 요런 소설이 바로 첫 번째 한글 소설이 서민문화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판소리와 탈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스각스러운 그 탈을 쓰고 양반들의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뭐 판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비판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되겠죠. 이 소설은 무슨 전이고 판소리는 무슨 가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말뚝이 여기 보면 봉산탈춤의 대사인데요. 말뚝이 양반들 나오신다, 약간 비꼬는 거지. 아이고 양반님들, 이렇게. 양반이라고 하는 놈들은 노론소론, 이조호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계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반자를 쓰는 양반들이 나오신단 말이요. 양반을 비판하는 거니까 양반이 뭐라고 하죠? 야, 이놈 뭐야? 이렇게 발작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판소리와 탈춤에서 쓰는 그런 대사와 가사입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소리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을 치는 고수가 있죠. 그래서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의 막 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그 다음에 5대 적벽가 같은 5대 판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춤은 그냥 탈 쓰고 자기가 그 익명성에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해학과 풍자, 그러니까 약간 우스꽝스러운 면과 양반들의 잘못된 위선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하회탈춤, 위에 있었던 봉산탈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4대, 네가 그 유명한 4대부야 그러면 나는 8대부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많이 했다고,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문화에 풍속화와 민화가 있는데요. 풍속화는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건데, 그린 사람이 딱 명확합니다. 김홍도라는 사람이 있고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홍도라는 선생님은 여기 보면 농민들의 주로 생활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서당도나 씨름도나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 대표적인 농촌 서민의 모습을 그리면 김홍도가 되겠습니다. 익살스럽게 그렸으니까 김홍도예요. 김흥도가 아니고요. 제발 김홍도야. 부탁이다. 그 다음에 양반층의 풍류와 양반 여자들을 주로 생활 모습을 그렸으면 신윤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유청강, 그 다음에 단오풍정 이런 게 있죠. 단오 때 여성들이 여기 냇가에서 씻고 있는 모습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장례식 온 친구들이 이제 기생들 이끌고 전부 다 이렇게 뱃놀이 하고 있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민화라고 되어 있는데, 민화는 백성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화가가 명확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누가 그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다. 주로 이제 해, 달, 나무, 꽃인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호랑이와 까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올해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서민문화입니다. 서민문화는 크게 네 가지.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풍속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학교에서 좀 많이 어려워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됩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꼭 잘 공부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 토요일 날 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에 좀 보시고 이제 일요일은 월요일 공부하고 파이널 준비를 잘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는 학급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학교에 있던 작년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통합사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